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는요, 열한, 거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 너무 많은 외국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싸움, 전쟁이 많았는데요. 고려 왕조 500년과 비교를 했을 때 조선 왕조 500년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에 걸친 정말 큰 전쟁, 임진왜란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임진왜란 7년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세요. 69쪽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역사에서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정도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1592년에 일어났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1번이 오니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1번이 오니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1592 이런 식으로 조선에서 임진왜란의 연도를 선생님은 외웠던 기억이 나요. 임진년에 왜? 일본의 난,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임진왜란 이렇게 쓰네요. 그런데 조선의 건국은요 1392년이에요. 조선의 건국 연도죠. 어때요? 몇 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200년 동안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 그 어떤 나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의 끝을 달리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200년이 지속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백성들이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뭐 성을 쌓을 일도 없고요. 전쟁에 동원돼서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요. 내가 하는 그런 농사 일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득일까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실이죠.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기 동안 안일해져서 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에이, 전쟁 일어나겠어 하고 대비를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교과서의 사진을 볼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이 늦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나라가 항상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정치적으로 싸움, 왕권 다툼이라든지 왕위 다툼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나라가 망하고 또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200년간 지속된 평화 덕분에 평화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되어 있었죠. 국방비가 많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형성되지도 않았고요. 군인들도 전쟁 일어나겠어. 내가 이렇게 뭐 한다 한들 내가 언제 전쟁에 나가겠어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훈련을 해서 뭐해 하고 이렇게 농땡이를 피우고 있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군사력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상황은 어땠냐면 일본의 상황을 우리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일본은 일본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일본은 전국적으로 막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걸 통일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서양의 이런 신진 무기들을 다 이렇게 수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를 통일하기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세력들, 서로 치고받고 했던 그 세력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기 위해서 서양의 이런 무기들을 가져왔고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통일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런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남아도는 무기가 많잖아요. 이거 빨리 소진해야 합니다. 지금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고 내가 정치적으로도 통일을 했으니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남아있는 무기와 그리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바로 어디를? 조선을 침략을 하려는 거죠. 조선에 이어서 이 위에 있는 명나라까지 이렇게 침입을 하려는 거예요. 조금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말 싫어 하는 이 세력들을 군대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장군으로.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좋지만 전쟁에서 지더라도 자신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죽겠죠. 전쟁에서 죽거나 또는 실패해서 돌아온 군인은 또 나라에서 처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도 척결할 겸사겸사 다양한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막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간보기, 작전,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조선 군사력은 어느 정도고 험한 산은 뭐 없나? 그리고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없나?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간보는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 이런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으로 다양한 사신들을 파견을 해서 괜히 이렇게 핑계죠. 사신들을 파견을 해서 조선의 막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조정에서는 우리 빨리 일본에도 우리도 사신을 보내서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말 우리를 침략하려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때 왕은 선조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인물만 간 거는 아니고요.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부하를 이끌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를 정말 쳐들어올 것인지를 은유적으로 묻고 오려는 거죠.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7개월간 우리의 이런 사신들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7개월 동안 그 나라에서 온 사신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만났는데 우리 조선의 사신들이 있죠. 조선의 사신들이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어옵니다. 근데 자신의 손자,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자식과 함께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자식이 쉬를 하자 자기 옷에 묻었겠죠. 옷을 이제 우리 사신들 앞에서 옷을 벗고 막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을 정말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돌아온 사신의 의견이 갈립니다. 이거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세력이 같은 말을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하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걸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심사임당의 아들 이이는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 병사를 양설해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전쟁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우리 이거 대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쳐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별 생각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을 비난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라고 했었죠. 그런데 대신들이 모두가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우리 성도 쌓고 그리고 군양미, 쌀도 모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도 확보를 해놔야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 백성들은 갑자기 군사에 동원되고 성을 쌓고 농사도 못 짓고 세금으로 쌀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진짜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이 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인지 이 사람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소 라는 의견을 채택을 해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 조선의 간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간을 보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요, 군대가 없습니다. 제가 본 군대, 이걸 군대라고 치지 않았나 봐요. 군대, 제대로 된 군사 병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찌르기. 그러니까 약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뭐라 해야 될까요? 난을 일으켰어요. 작은 소동들을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선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네요. 뭔가 반응이 없네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나라 쉽게 무너질 나라구나 하고 임진년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임진년 4월. 4월은 이제 봄이죠. 그때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봅시다. 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200년 동안 굉장한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어요. 상황, 전쟁에 대한 대비 부족. 그리고 반면에 일본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서로 다투면서 군사훈련도 잘 돼 있었고 서양의 무기들도 들어온 상태였어요. 총도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칼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명목으로 조선과 명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본이 조선과 같이 그 위에 있는 명을 정복하자라는 명목으로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조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명이 있죠. 이 위에 명이 있는데, 일본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일본, 그리고 조선, 우리 같이 합해서 명을 쳐들어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을 4대, 유교 정신에 의해서 큰 나라를 섬기고 있었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쵸? 조선 입장에선 당연히 NO라고 하고 싸웠겠죠.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부산진과 동래, 우리 부산에 가면 동래파전, 부산 지역에 있는 동래 지역이거든요. 부산진과 동래성을 순식간에 함락시켜 버리죠. 그리고 한양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고 일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부산, 동래 여기를 다 격파하고 여기에 있는 한양으로 가기까지 2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전속력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중간에서 뭔가 저항이라든지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한양, 가장 지켜야 될 왕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기가 끝나면 우리 조선은 끝나는 건데 20일 동안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달려서만 가면 될 정도로 우리의 어떤 군사력 대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초스피드로, 말 그대로 초스피드로. 조선군은 일본군에 맞서 싸웠지만 계속해서 졌어요. 그리고 선조는, 자, 여기서 선조는 선생님이 이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한양을 버리고, 무엇을 버려요? 한양을 버리고, 도읍을 버리고, 조선의 왕이 조선의 도읍을 버리고 어디까지? 저 멀리 신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아이고. 우리의 입장을 봅시다. 우리 지금 이게 일본이고,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일본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일본 여기 부산성, 동래성을 격파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한양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의 왕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맨 처음에 한양에서 개경, 그 위에 있는 개경으로 도망을 갔다가 평양으로 또 도망을 갔다가 저 멀리 신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어때요?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 일본은 군사력 빵빵한 상태에서 쳐들어왔고 일본이 전속력으로 한양까지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신의주, 저 멀리 신의주까지 피난을 가죠. 이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백성들이 목 놓아서 통곡을 했다라고 해요. 어찌 왕이, 임금이 나라가 나를 버렸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된단 말이냐, 나라를 잃은 백성 마냥 이렇게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조가 신의주까지 피난을 갈 때 원래 왕이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을 보필하는 사람은 몇백 명 그리고 몇십 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다 선조를 떠나서 얼마 남지 않은
신하들과 함께 신우주에 도착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우주에 도착한 선조는 명에게 도움을 청하죠. 명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잖아요. 우리가 이긴 거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 대단한 이유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선은요, 우리 조선은 선생님이 지어볼게요. 정치적으로는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일본은 자꾸 우리를 간봤는데, 우리도 그래서 한번 보러 갔는데 신하들의 의견이 갈려요. 안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길래 선조는 그것을 채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했고 선조는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세 역전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는지 그 승리의 요인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선생님 이걸 뽑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선조의 도주 속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누군가는 선조의 비겁함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전쟁 문화에 따르면 성주가, 그러니까 성의 주인이, 한양의 주인이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항복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결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성을 차지하긴 했지만 왕을 지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벙찐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성에서 꼼짝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일본이 한양에서.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의병들이랑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조의 도주 속도가 일본 입장에선 이렇게 빨리 성을 버리고 도망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의 전략은 이랬어요. 일본의 전략은 원래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육군으로 이렇게 가면서 식량이라든지 또는 군사 보급품, 총알 이런 것들을 잘 뒤에서 이렇게 더 보급을 해줘야 돼요. 전쟁은 식량이라든지 총알을 더 잘 보급할수록 계속 오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또는 군사 물품, 총알들을 배송하려고 했으나 왜냐면 육지로는 막 말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 몇백 마리가 필요하는데 여기는 배 한 척이면 되니까 이렇게 수로로 가려고 했으나 우리 이순신이 이걸 다 막았고, 그리고 조선의 이런 여기 전라도 지역, 이렇게 충청도 지역이 농산물이 많죠. 여기를 거쳐서 이거를 다 정복하고 가려고 했으나 여기를 또 우리 의병들이 잘 지키죠. 그리고 일본 목적은요, 왜 굳이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쭉 갔냐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 굳이 이렇게 식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쭉 가서 여기서 선조의 항복 갖고 이제 조선인들을 총알 바지로 해서 여기 명을 정복하면 전쟁이 쉽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항복을 받아야 될 선조가 신우주까지 가다니 이제 일본이 생각했던 전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조의 도주 속도에 의해서 일본이 당황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한 시간을 말해도 입이 아픕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 그리고 각종 이제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여기 차단을 했어요. 식량 보급도 못하게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육군에서는 의병들이라든지 승병들, 승려들, 의병은요 백성들, 노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장 천민으로 버려진 그 노비들, 그리고 조선시대는 불시잡변이라고 해서 불교를 배척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승려들도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승려들이 조선시대의 가장 밑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배척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임진왜란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4월이라고 했죠. 4월에 시작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여기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 왜군들이, 일본 사람들이 북쪽에 와서 이쪽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기록을 보면 다 동상에 걸렸다고 해요.
조선의 추운 겨울, 조선의 추위, 겨울.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생각보다 빨리 명의 지원군을 보내줍니다. 명예 지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지에서 조선군이 거듭 패배했으나 바다에서는 누구? 우리 수군이 일본 수군을 잘 무찌르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가 된 이순신은요,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고, 우리 조선의 배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철갑배예요. 근데 반면에 일본의 배는 뭔가를 훔치기 위한 그런 도적질을 위한 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가벼운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는 굉장히 튼튼하고 일본의 배는 작고 조그맣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일본의 배는 그만큼 빨라요. 우리 배는 무거워서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일본 전술은 그 빠른 배로 빨리 그 적의 배에 가서 옮겨 타서 칼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배는 튼튼하게, 막 거북선은 뚜껑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옥선이랑 거북선을 만들고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는 등 일본군의 침입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수군은 이 여수에서 출발해 거제, 옥포 등 일본 수군과 싸워 첫 승리를 거둔 뒤 이 첫 승리가 전쟁에 있어서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승리, 계속 실패하고 계속 지면 우리 조선군이 계속 졌대 하면 여기서도 지고 저기서도 지는 사기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첫 승리를 거둔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합니다.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서 조선 수군은 남의 지역을 다 이렇게 되찾아요. 남의 지역을 지킨 거죠. 그래서 전라도 이 위쪽에 있는 여기 논밭지대를 다 지키니까 일본 사람들은 식량을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막혔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없어. 어때요? 쉽게 북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봤자 식량이 없는데 총알이 없는데 일본군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도 차단하고 그리고 여기도 지키면서 바로 일본의 식량 보급을 끊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순신 선조의 도주 속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까지 했습니다. 자, 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명량대첩 너무 많은 이렇게 활약이 있었는데 우리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하죠.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렇게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승리 비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학이 날개를 편 것 같은 그 전법으로 수군을 크게 물리쳤는데요. 이렇게 일본군이 오면 우리 군사들은 이렇게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쪼이고 펼치고 쪼이고 펼치고 쪼이고 펼치면서 일본인들을 정신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객진 전법을 성공하려면 우리 군이 탄 배와 적군이 탄 배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포의 명중률을 높여야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 군인들은 선생님 아까 말했죠. 되게 빠르고 가벼운 배라서 빨리 우리 군대에 우리 배로 와서 옮겨 타서 우리를 칼로 이렇게 무찌르는 게 일본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술은 그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화포, 펑, 화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한 50m 밖으로 이제 대포를 해서 명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모이면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자 이렇게 하객진 우선 좁히면 일본군이 빨리 가까이 가서 우리 배로 옮겨 타야겠다 하고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쫙 멀리 가서 이들한테 포를 뻥 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객진 전법입니다. 자, 좁혀서 일본이 가까이 오면 다시 멀리 가서 대포로 쏘고. 자, 이게 학이 날개를 편 것 같다라고 해서 하객진인데 이런 식으로 적군의 배를 명중시켜서 펑 터뜨렸고 이 전법으로 이순신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임진왜란의 승리 키워드, 선조의 도주 속도, 이순신 장군의 활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3가지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리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수군을 막아내고 육지에서는 우리 의병들이 활약했어요. 의병은요, 신분이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했어요. 특히 곽재우는요, 양반이거든요. 곽재우. 곽재우는 양반인데 이렇게 과거제에 잘 등용돼서 관리로 일하다가 임금님에게 조금 임금을 비난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상소를 올려서 잘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어도 될 법한데 바로 임진왜란, 나라의 큰 어려움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입니다. 자신의 재산으로요, 의병을 모아서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겼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자기 고장을 잘 알잖아요. 그 지리적인 특성, 언제 어떤 위치에 뭐가 있고 물살은 어디가 세고 어디 산이 가파르고 이런 고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지형 지물을 잘 활용했고, 밤마다 게릴라 전투,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일본인들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런 게릴라 전투로 의병들이 활약을 한 거예요. 자기 고장과 나라를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승려들도 열심히, 그 시대에 탄압받던 승려들도 승병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의병의 활약까지 했고요. 자, 이제 명도 7개월 만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왜 명이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말했잖아요. 이 일본이 우리랑 같이 명을 칠 계획이었어요. 명을 칠 계획. 조선을 거쳐서 명을 칠 계획이었기 때문에 명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빨리 조선을 도와서 조선에서 빨리 해치우는 게 나았겠죠. 그래서 명이 군대를 참전해서 조선을 도왔고, 조명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평양성에서 일본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대요. 자, 여기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선조가 한양에서 개성으로 올라가고 또 평양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의주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와서 이 평양까지는 되찾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찾는데 개성을 되찾을 때 또 실패를 해요. 그때는 또 져요. 그러니까 우리 조명연합군은 평양에 있는 상황, 일본군은 이렇게 한양, 개성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추위, 11월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워.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뭔가 조정을 하는 거죠. 전쟁 좀 멈춥시다 라고 휴전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이 도왔고 평양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조선과 명은 한양을 되찾으려고 이동했고, 그때 권율, 자, 우리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의 3대 대첩, 한산도, 진주대첩, 행주대첩 있다라고 했죠. 권율이라는 관군, 나라의 군인이 행주산성에서 이제 승리를 이끄는데 그게 바로 행주대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광군, 의병, 승병 할 거 없이 광군의 전투, 승병의 전투, 의병의 전투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여자들도 아녀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게 바로 행주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춥고 그리고 보급품도 끊겨서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육지에서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하고 또 여기서도 또 패하고 이러니까 이제 휴전협정을 내리는 거죠. 자,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제안했대요. 우리 좀 쉽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전쟁 그만할게요 라는 것을 했는데, 일본의 요구는 뭐였냐면 이런 요구를 해요. 너희 명의 딸, 황제의 딸, 명황제의 딸을 우리 일본의 첩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명황제의 딸, 어떻게 보면 공주죠. 그 공주를 일본 왕의 첩으로 두겠다. 그걸 오케이 하면 우리 전쟁 그만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무리한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쳐들어오는 게 바로 정유년에 쳐들어온 난이라고 해서 정유재난이라고 하거든요. 정유년에 다시 난을 일으켰다 해서 정유재난인데, 임진왜란은 정유재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7년의 과정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많은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선조도 이순신을 질투하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선조 대 이순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순신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순신을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순신을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순신이 잘못된 판단을 한번 하는데요. 어떤 판단이었냐 하면 우리 조선이 이렇게 있고 이순신 여기 부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무리가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줘. 곧 있으면 이 부산 쪽으로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 거야. 대비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 너 거기 부산으로 가서 빨리 전쟁에 참여해라, 전쟁에 대비해라 라고 했는데, 이순신은 저게 말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우리가 전쟁하기에 좋은 지역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뜨문뜨문 바로 곧장 출동하지 않고 뜨문뜨문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고 정말로 부산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순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이순신은 감옥에 갇혔고,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은 이순신을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정말 이순신이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순신은 임진왜란때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그냥 여기 권율 장군 있죠? 권율 장군 밑에서 일반 병사들처럼 전쟁에 참여하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순신은 이 권율 밑에서 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순신을 대신해 수군을 이끌었던 원규는 계속 패하고 또 패해서 우리 조선이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또 힘든, 정말 곧 나라가 망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가 다시 이순신에게 내 정말 면목이 없으나 너를 다시 임명하니 너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어라 라고 했고, 이순신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 선조에게 불만, 싫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나라를 위해서, 온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수군을 정비하고 판옥선을 정비하면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배가 몇 척? 12척이라고 해요. 12척의 배가 남아있었대요. 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그때 배는 133척 정도였거든요. 이길 수 있을까요? 12대 133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량에서 우리 명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 명량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뛰어난 작전을 구사했어요. 자, 우리 몇 척? 12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척 더해서 총 13척이었는데 일본 몇 척? 133척. 어떻게 했냐면 밤에 전투를 했는데요. 여기에 고깃배,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배가 아니라 고깃배를 막 띄워서 일본군이 보기에는 우리가 12척, 13척이 아닌 척을 했어요. 13척이 아닌 척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아까 하객진 전법과 같이 다양한 작전을 구사를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자, 얼마 후에 이게 전쟁이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고 또 이렇게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선에서 철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철수하는 일본군을 이순신은 쫓아가서 무찌릅니다. 그게 바로 노량해전이고,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전사를 하셨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 순간 저들은 다시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으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그 전투, 이순신 장군의 전사로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볼까요? 승병이 이렇게 싸우고, 또 의병,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곡괭이 들고 낫들고, 이런 농사 짓던 그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낫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관군들도, 이렇게 나라에 소속된 관군들도 열심히 싸운 거죠. 누구 할 것 없이, 신분 상관없이 열심히 싸웠던 임진왜란의 전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임진왜란을 살펴보았는데요. 임진왜란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선조의 도주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벙찐 거지. 원래는 항복 받고 명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선 이순신 장군이 여기 남해안 지역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식량 차단했고요.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해로, 육로를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의병, 승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싸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대치되는 상황, 명예 지원도 있었는데 명예 지원으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너무 추웠어. 일본인들은 여기 남해 쪽에 살던 지역이니까 따뜻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대체로 따뜻하긴 한데 조선의 추위가 이렇게 추울지 몰랐던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여기 이 땅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황폐화 됐겠죠. 너무 다 불탔을 거예요. 마을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이런 신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분들을 다 적어 놓았던 그런 문서들도 없어지니까 신분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그런 돈이라든지 식량들도 전쟁에서 다 써버려서 나라도 이제 창고가 텅텅 비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의 그런 문화 장인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는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죠. 임진왜란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우리 땅에서 너무 많은 전쟁들이 7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승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거나 다쳤고 이 땅이 황폐해졌고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후에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큼직큼직한 전쟁 두 개를 살펴보면서 이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후에 조선의 후기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세요. 임진왜란의 과정,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승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순신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올곧은 마음, 애국심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는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병자호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